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관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관계의 문제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한 관계,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한반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남북한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한반도 분단을 이미 전제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그 분단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과 국제 정치 질서와도 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리고 한국, 남한,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면서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북한 핵 문제도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시스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반도 자체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그런 곳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 관계 기원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역사, 그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학생이면 우리의 그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그 대한민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기에 그 한국 한반도에서의 우리 민족의 영토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었죠. 특히 세종대왕 시대에 잘 아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그것을 경계선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영토가 이제 그 한반도 전체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그 영토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쪼개져 있는 상태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벌써 이미 한반도가 분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70여 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45년 이후부터 분단이 되었고 또 공식적으로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후 공식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분단은 지속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 왜 분단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한국사, 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듯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 분단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국제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대외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반도 분단이 되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분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관계의 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요인, 국제정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세계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 방식과 세계 냉전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내적 요인을 고려하면 반드시 냉전 질서와 함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반도 분단의 대외적인 요인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방식과 세계냉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와 종전되고 세계냉전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과 당시 동일한 시기에 한반도가 분단되는 시기와 서로 비교를 해보면
세계 냉전 질서의 시작과 전개 과정이 한반도 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미국, 영국, 소련은 전시동맹이었습니다. 즉 1939년부터 독일과의 유럽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 이후에 일본과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한 이런 추축국에 대해서 연합국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전쟁을 치렀는데, 따라서 당시 미국, 영국, 소련은 다 전시 대동맹국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즉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같이 싸웠던 두 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서로 적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세계 냉전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후 처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반도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한반도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반도가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는 차원, 광복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전승국의 관점에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전승국의 관점에서는 일본이 전쟁 시에 전쟁을 장악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독립을 시켜주고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것을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시아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또 독일이 장악을 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미 독일의 패배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독일은 1945년 5월에 항복을 선언을 했죠. 일본은 1945년 8월에 항복을 선언했지만 독일은 이미 그 3달 전에 그 연합국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이 회담에서, 특히 이 얄타 회담에서 이런 그 미국과 그 소련 사이에 일정한 세계의 그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을 하는 소련에 대해서, 스탈린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후 처리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을 했고, 8월에 일본이 또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그 2차 대전에서 같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45년에서 48년 기간 동안 이러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하는 국가에서 적대하는 국가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 조지 캐넌이라고 하는 미국 외교관의 긴 전문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46년 2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조지 캐넌이 그 미국 국무부에 긴 전문을 보내게 되면, 그 전문에서 이제 소련 체제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당히 긴 이름처럼 긴 전문이지만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 독재 체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모순 속에서 소련이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것이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이 소련을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면서, 특히 이 소련이 대외적으로 위협이 되면서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을 그 예측을 하게 됐죠. 그러한 이 대체적인 내용이 또 그 유명한 그 Foreign Affairs 그 저널에 실리면서 X 아티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 아이언 커튼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소련과 그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언 커튼 연설을 하면서 소련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인의 그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특히 동유럽 지역에 대한 그 영향력을 넓혀서 그 장악을 해나갔죠. 일정하게 보면 서유럽과 동유럽이 미국 영향권과 소련의 영향권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분할이 되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소련의 스탈린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는 연설을 하면서 역시 소련의 위협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권과 사회주의권 사이에 어떤 갈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독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제 미국과 그 소련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특히 그 그리스와 그 터키에 대한 소련의 팽창 정책을 우려를 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소련의 팽창을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적인 관점에서 소련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한 다른 한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럽의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럽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부흥 계획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차원의 목적이나 그 안보적인 차원의 그런 전략적인 차원의 목표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평화를 갈구했지만 사실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겪는 등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횡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는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그런 국가사회주의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대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떤 혁명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히틀러가 집권을 30년대 초반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과거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 지역이 다 피폐해졌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소련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과 소련이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적대국으로서 이렇게 갈등 상황이 더 커지게 되는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단이 난 게 1948년 6월에 베를린 봉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를린에 가면 그냥 독일이 통일되어 있고 베를린도 하나의 어떤 도시로서 있었지만 냉전 시대에 독일은 동서독이 분할되어 있었다는 걸 잘 아시죠? 그리고 1990년도에 이제 통일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독일이 냉전 시대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서방 진영인 서독과 그리고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동독 지역으로 분열됐던 것처럼 베를린 지역도 동베를린 지역과 서베를린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한반도의 분단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평양이 남평양은 대한민국 쪽에 있는 것이고 북평양은 북한 쪽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 내에 평양이 있는데 그 평양의 절반이 남쪽에 영향력을 받는 어떤 그런 곳이고 남쪽에 통치권이 가는 곳이라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동독도 역시 그랬고 또한 소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했습니다. 즉 서베를린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전에는 서베를린에서 서독 지역으로 가는 어떤 연결 통로가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락케이드 봉쇄를 했는데 이 봉쇄를 미국이나 서독 등 이런 서방국이 그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봉쇄를 뚫었습니다. 한 1년간 그런 정말 첨예한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점점 전개되어 가고 악화되어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었죠. 그래서 45년부터 미국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49년 8월이 되면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말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의 관점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갈등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에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1945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및 일본과 싸우면서 서로 동맹국이었고 협력을 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50년의 상황을 보면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을 도와서 한국의 안보를 방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적대국이 된 것이죠. 즉 서로 간의 동맹국에서 적대국이 된 그런 어떤 5년간의 기간에 동안 이 세계 냉전이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었고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분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소련과 미국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만약에 이제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본군의 전후 처리, 무장 해제를 관여를 했다면 아마 전체가 미국 영향권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2차 세계 대전의 어떤 미소의 협력 정신이랄까요? 뭐 그런 어떤 자원 그리고 소련 역시 동북아시아에도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원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단독으로 싸웠던 것이죠. 소련은 그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얄타 회담에서 그 합의를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련이 그 독일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일본과의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그 소련은 이미 독일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비밀리에 그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들고 부랴부랴 8월 초에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1945년 2월의 관점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던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도 참전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핵무기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면서 성공하면서 더 이상 소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후 상황이 되면 소련은 처음에는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의 참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눈치 싸움을 하다가 소련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소련의 개입이 즉 소련군이 동북아시아로 만주 지역으로 진주를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방식, 특히 유럽 전쟁이 종결되는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방식들이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의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과 세계냉전의 시작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지만 말 그대로 세계냉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로 진주를 했죠. 8월 26일입니다. 일본군이 항복을 한 8월 15일 이후에 불과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9월 9일이 된 다음 달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소련군은 들어와서 소련군 사령부와 민정부를 설치를 했고 9월이 되어서 미군이 이제 진주를 하고 포고 제1호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난 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소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는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한반도를 분단시키려고 했던 선이 아니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 38선의 북쪽을 맡고 책임지고 미군은 38선 남쪽을 책임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남쪽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쪽은 소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즉 국제 정치적인 구조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 28일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잘 알려지고 있고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논의를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죠. 즉 남쪽의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 그런데 이제 북쪽과 좌익은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미국 쪽, 소련 쪽 뭐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볼 때 그 35년에 35년의 어떤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온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외세에 의한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당시에 많이 했었죠. 이제 그 우익 측에서는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35년의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에 어떤 다른 나라 강대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이제 그 다른 쪽에서는 신탁 통치를 통해서 이 부분의 그 한반도의 독립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말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아무래도 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북쪽에는 그 소련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으니까요.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듯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7년 10월에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50년도 1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치슨 선언에 의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소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1935년 10월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세계 냉전 질서의 상황들과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45년도까지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으로 싸웠는데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 협력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38선을 통해서 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냉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46년 이후, 특히 47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유럽 지역에서 갈등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2차 대전 때 전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47년 정도 이후가 되면 갈등 상황이 되고 적대국화된다는, 즉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와서 그 한반도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45년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할 때 미국과 소련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47년이 되면 유럽의 상황도 상당히 갈등 상황이고 미국과 소련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위협 인식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상대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협 인식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따라서 45년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도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결렬되게 되는 그 과정들, 그 시기가 사실은
그 미국과 소련이 유럽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갈등 상황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유럽에서의 갈등 48년도 이후에 베를린 봉쇄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아주 고조화되고 뭐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얘기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일관되게 됐고 잘 아시다시피 45년도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이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한반도가 분단되는데 특히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냉전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김일성이 소련과 이제 그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침을 한 것이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도와서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쓴 것이죠.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가 전개되는 모습이 그 과정이 한반도의 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역사의 if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당시에 확보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혹은 2차 대전의 전시 상황이 당시 뭐 독일이 5월에 패배를 하고 일본이 8월에 패배를 하고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면 아마 한반도에 대한 상황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가 분단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당시 세계 질서, 냉전 질서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분단 과정의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냉전과 남북한 관계 기원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겠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남북한이 분단되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남북한 분단, 한반도 분단은 이런 대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남쪽에서도 뭐 이승만 세력과 김구 세력의 갈등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미 더 김일성이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조만식 세력이 위축되고 숙청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서로 어떤 권력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서로 간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남북한이 당시에 통일을 하고 통합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 한반도 분단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미소 냉전이 남북한 분단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전쟁 역시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뭐 내인론도 있고 외인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 설명도 있고 그 대외적인 요인 특히 뭐 강대국이 개입을 하면서 발발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세계 냉전의 전개 과정이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연결되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해 가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소련이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즉 미국과 소련의 세계 냉전 상황에서 소련이 그러한 어떤 소련의 영향력권을 동북아시아에서 넓히려고 하는 확대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 냉전 질서의 전개와 남북한 분단의 전개 과정 속에서의 관계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도 기원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대외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인론, 내전론, 이런 한국적인 내전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과는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계 냉전의 전개 과정이 한반도 분단을 야기한 측면이 상당히 크고 또한 그 한국 전쟁의 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한반도 분단이라는 그 자체가 역으로
그 세계 냉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은 유럽 지역의 안보를 또 생각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처럼 비슷하게 분단이 된 독일 지역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소련이 북한을 도와서 남침을 했듯이 소련이 동독이나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서유럽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나토를 강화하게 됩니다. 즉 그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나토가 수립되었지만 나토를 강화해서 소련의 위협에 그 대응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전쟁과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서독을 재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서독 재무장이 현재의 관점에서 그게 무슨 독일 재무장이 무슨 의미냐, 무슨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이 당시에 50년대 당시에 상당히 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다 관여한 어떤 그 침략국인 것이죠. 이제 그런 독일을 다시 재무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당시의 그 서유럽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의 재무장해서 하시는 위협보다 당시 소련의 위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즉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면서 이 소련의 위협이 유럽 지역에서도 더 크게 인식되게 된 것이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타이완, 대만 지역에 대한 원조를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그 소련이나 중국이 서로 사회주의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어떤 세계 냉전 질서, 국제 질서와 한반도 질서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질서 사이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반도 분단,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 게 38선에 관한 거죠. 38선을 통해서 분단이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일본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선이었습니다. 즉 전후 처리를 위한 것이었죠. 한반도에서 38선 북쪽은 그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전후 처리를 하고, 한반도의 남쪽은 이 미군이 무장 해제를 하고 전후 처리를 하는 그런 선이었는데, 일종의 어떤 그 편의적인 그런 선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분단선이 된 것이죠.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38선이 그어졌지만, 그렇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이 그걸 대체하게 됩니다만, 일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그어졌던, 미국과 소련에서 그어졌던 선이 나중에 한반도 분단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사실 미국과 소련의 당시 정책이 한반도 분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많이 유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이야기가 이제 군사적 편의주의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 38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중간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져 있는 선이 38선이죠. 38th parallel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왜냐하면 38선이 한반도를 대충 정확히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선이니까 이렇게 그었나 보다. 또 이렇게 그은 선이 결국에는 중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찍 그었나 보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군사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전략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었다. 미국이 많이 양보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서 그런 설명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틀린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어진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어떤 세력 관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동북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8선은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미국과 소련의 경계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1945년 8월 11일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죠. 군사적 편의를 위해서 30분 만에 38선을 획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존재하면서 소위 군사적 편의주의설이라는 거죠.
그냥 지도 하나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이 당시 잘 몰랐으니까 지도 하나 놓고 여기가 중간쯤이네. 그러니까 절반을 그어서 북쪽은 소련이 관할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할하자라고 했다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38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맞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 편의주의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 경계선을 그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것이 적절한 그런 것은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죠.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군사적인 편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시 상황, 38선이 그어지는 상황과 당시 한반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38선 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와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 남한, 한국,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고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시는 2차 세계대전에 정말 한반도는 세계 질서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변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큰 관심이 없었죠. 특히 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전쟁이 중요하지 한반도의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 지역에 있으니까 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가 부족을 하고 많은 그 한반도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동북아의 전략 상황, 동북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소련과 대결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한 것이죠. 역시 45년 상황은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역시 소련과의 전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까? 이것이 뭐 나중에는 결국 적대 관계화 되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한 45년에서 48년 기간 동안은 어떻게 소련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기대도 하면서 약간 의심도 하는 상황이었고 소련 역시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상황이죠.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2차 대전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양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38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미국과 소련의 그 관계, 변화, 협상의 어떤 산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얄타 회담에서도 미국과 소련 간의 세력 균형과 분할이 이루어졌죠.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동유럽 지역과 서유럽 지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일정한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의 모습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얄타 회담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함께 하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면 이후에 FDR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된 트루먼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소련의 위협을 훨씬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하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동북아에서도 역시 미국이 그 소련과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38선 협정이 나중에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도를 다시 돌아가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를 대충 한 중간 정도에서 38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니까 이렇게 그어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세력 어떤 균형이 여기서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선은 한국 전쟁 이후에 그어진 휴전선이죠. 우리 말로는 휴전선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 그래서 군사 분계선이죠.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된 그 종전 선언이 된 종식된 전쟁이 아니고 휴전된 선언이죠. 것이죠. ceasefire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그러니까 잠정적인 선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당시에 그 이전에는 경계선이 38선이죠. 모양 이게 선이 조금 다르죠. 이제 전쟁 이후의 선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개성 지역은 북한 쪽에 속해 있지만 사실 그 한국전쟁 이전에는 남쪽에 있어서 왜냐하면 38선 남쪽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좋아하는 그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38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지만 현재는 휴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이죠. 따라서 이 38선과 휴전선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단이 해소돼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텐데 여하튼 이 선이 그어지면서 나중에 이 비슷하게 이 휴전선도 그어지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휴전선이 그어진 것이고 한반도 분단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38선을 긋고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합참에 보면 합동전쟁기획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비슷한 구상을 했다는 것이죠. 1945년에 세계를 분할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이미 45년 7월에 한반도 분할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즉 소련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 미국이 일정한 영향을 획득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한반도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는 전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뭐 이거는 그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 정책을 기획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을 하는 구상을 했고 소련에는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는 구상을 하면서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소련을 의식하면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소련과의 관계를 특히 의식을 하면 그리고 소련이 1945년 8월 초 이후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소련을 의식해서 소련에게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점령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했던 것이고 또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준비도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에 진주를 했죠. 미국은 9월이 되어서야 진주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여전히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 한반도에 이제 9월에 진주를 늦게 진주를 하게 된 거죠. 소련은 비교적 신속하게 오면서 미국을 상당히 당황시켜 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 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 중요한 것은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그 상당히 그런 그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었죠. 특히 포츠담 회담에서도 보면 1945년 7월에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전후 처리를 하는 관점에서도 38선 근처에서의 그 작전 분계선의 허리선을 획정을 했고요. 미국과 소련의 분할선으로서 38선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8선안이 이미 이전부터 1945년 8월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던 전후 처리 문제를 고민하던 상황부터 38선이 미국과 소련이 공유할 수 있는 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2차 대전 상황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진주를 했다면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한반도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공교롭게도 유럽에서 분단된 독일은 2차 대전의 침략국이죠. 전범국이죠. 그런 2차 대전의 책임을 2차 대전을 시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분단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2차 대전의 그 발발의 책임이 있는 일본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그 한반도가 분단됐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조금 모순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당시 미국의 어떤 동북아시아 전략과 미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실 소련이 일본에 대한 분할 점령을 미국에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미국이 절대 반대를 한 거죠. 그만큼
그 소련의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미국이 사실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소련의 어떤 그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소련의 위협 인식을 더 크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관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 때문에 미국은 가능하면 소련과의 영향력의 경계선을 북쪽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데 소련의 요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에서 그 38선으로 귀결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쉽게 군사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상당한 전략적인 고려, 미소 관계를 고려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전개 과정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외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이제 일반 명령 1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세력권을 그렇게 분할해 가지고 항복을 접수한다는 과정에서 38선을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정책 결정자들에게 많이 공유되었고, 또한 이것이 그 소련에게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한반도를 가르는 어떤 분단의 선으로서 됐다는 건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조금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요약을 하면 미국의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소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획정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보면 소련이 받아들일 만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편의주의설은 1945년 8월 11일에 획정을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때 38선이 그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아무 별 생각 없이 그어졌다는 것인데, 이미 38선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수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전략 목표를 반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소 관계를 고려하고 있었고, 미국의 한반도 전후 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시 미국의 대외적인 전략과 미소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외적인 요인이었다, 국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뭐 이런 어떤 미국의 정책들이 그 한반도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미국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미국이 한반도 중요성을 조금 더 많이 인식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뭐 에치슨 라인이나 뭐 주한미군을 당시에 그 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했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김일성에 의해서 발발이 되고 소련과 중국이 거기 지원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소련이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유럽 지역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소련이 보다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시 이제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질서, 구한말 이후부터 질서를 보면 미국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고종이 일본의 어떤 침략 의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의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미국의 중재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역시 당시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또한 일본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한반도를 좀 희생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지식도 별로 없었고, 또한 전략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적으니까 상당히 소홀하게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의 대외적인 요인, 국제적인 어떤
팩터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가치에 대해서 미국이 평가하는데 상징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군사전략적인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상징적인 가치는 미국의 위신에 관한 것이죠. 한국이라는 국가를 한반도 지역을 미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 혹은 소홀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레퓨테이션 그 영향 어떤 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무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다른 국가들 다른 지역이 보기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미국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경우에 많이 했죠. 또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도 미국이 평가를 했는데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군사 전략적인 가치보다 그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대외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수정주의적인 경향 해석, 리비저니스트의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의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적인 가치는 크지 않다. 거기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산업 기지도 아닌 그죠. 게다가 2차 대전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던 그런 지역인 거죠. 그에 반해서 미국이 보기에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잠재적인 부분이나 일본이 훨씬 더 그 경제적 가치가 커 보이는 것이죠. 태평양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일본이 있으니까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당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배후지 혹은 뭐 일본에 연결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 가치도 좀 낮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 전략적인 가치는 주로 이제 국방부나 군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 자체의 군사적 가치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북한과 중공 그리고 소련을 과 맞서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 45년 이후에 50년 전까지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 전략적인 가치를 좀 낮게 보고 일본의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고수로서의 그런 평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진주를 해서 주둔을 하면서 소련의 위협을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도 훨씬 더 많이 병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한 이 운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도서방위선을 전략선으로서 도서방위선을 강조를 했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1950년 1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치선 라인으로 결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상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봤을 때 상징적 가치는 조금 뭐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 군사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군부가 한국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지상군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소련과의 세계대전 발발 시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한반도에 있던 미군을 일본으로 철수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미군이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군사전략적으로도 한반도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군사전략적으로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위협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의 위협에 대해서 차후 위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일본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그것은 당시 일본이 부응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지는 것보다 당시 소련의 위협이 미국에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지역에서 서독, 독일의 위협보다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재무장으로 인한 위협보다는 소련의 위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전략적으로도 한반도 방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방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렵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었고 따라서 에치선 라인을 통해서 도서방위선을 이제 선언을 하면고 그것이 아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을 없고 보호할
어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아마 소련에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많죠. 이제 소련이 김일성을 도와서 남한을 남침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에치선 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만약에 소련이 북한을 도와서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판이었죠. 예, 그런 오판을 가지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가치는 평가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적 가치를 좀 자세하게 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고 원료 공급지로서나 아니면 상품 시장으로서도 미미하다는 거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 시장으로서도 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일본 배후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미국에게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대한반도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동남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가치와 비교해 봤어도 한반도의 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국의 상징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했다는 상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 위신 손상에 대한 그런 것이죠. 레퓨테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냉전 시대에 대결을 하면서 한반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동맹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반도를 소홀하게 하고 만약에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련과의 대결 구도에서 여러 세계 국가들이 소련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민주주의 시험장으로서 한반도가 상징적 가치가 좀 높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한국이 그 자체를 중요하기보다는 소련에 대한 결의를 보이고 소련과의 냉전 질서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소련과의 냉전 질서가 강화되는 경우에 한반도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경제 부흥을 해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광고 효과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한반도 우리가 현재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으면 남북한 관계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되었냐? 여러 가지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오늘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방식, 즉 유럽에서 전쟁이 먼저 끝나고 소련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세력 분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미국과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맞춰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중요했고 그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그렇게 높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한반도가 분단되게 되는, 즉 한반도의 북쪽을 소련에게 양보를 하고 전후 처리를 위한 노력에서 양보를 하고 미국이 남쪽을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의 영향력을 받는 지역과 미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나 군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와 미국의 위신은 강조를 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가치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구한말이나 2차 대전 후나 현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이런 설명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단에 대한 남북 관계를 얘기하려면 이제 대외적인 요인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내적인 요인, 당시 남쪽 내부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한 내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북쪽 내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의 질문은 왜 한반도가 분단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한반도가 분단되었던 과정을 추적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